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오늘 MBC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자의 자택을 찾아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취재 공간인 MBC 본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작년 4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인데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압수수색 상황부터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MBC 소속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학생증에 들어가서 인식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기자 소유 차량과 집 내부 등을 차례로 수색한 뒤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던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해당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팀 소속이었던 이 기자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박성재 전 사장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경찰은 소속 언론사인 MBC 본사 뉴스룸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사원들과 대치했습니다. MBC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기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하러 온 겁니다. 영장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대치 2시간여 만인 정오쯤 압수수색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옥 안으로 진입했고 해당 기자의 책상과 집기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오후 1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서모 씨가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국회 사무처 의안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경찰이 유출됐다고 보는 자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자료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사검증 보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재산 및 납세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근거인 한편 언론이 인사검증 보도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확보한 많은 언론들이 인사검증 보도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왜 후보자님 자녀 두 분이 왜 경북대 어디에 편입했을까? 친척하고 나하고 군대 갈 때만 참 아프고 평상시 멀쩡한 이런 말이에요. 주간편 탈출증 중에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런 자료가 토대였습니다. 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머니께 갚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는데 모친께서 드려서 모친이 그냥 진행하신 겁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갔다고 보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니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기자들이 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입니다. 정의당도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과잉 수사는 무자비한 MBC 때리기에 전초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언론 탄압이냐며 경찰은 상식과 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훈입니다. 제가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겠지만 뉴스룸은 온갖 민감한 취재 자료가 밀집돼 있는 곳이고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MBC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상 초유의 과잉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MBC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사상 초유의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기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겁니다. 또 당사자가 정권의 핵심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점, 해당 기자가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적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고 MBC의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해온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옥죄려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PD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들도 이번 압수수색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기자 개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도 뉴스룸까지 들어간 건 범죄 수사에 필요해서라기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는 겁니다. 특히 뉴스룸은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취재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미국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비속어 파문 등 여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해왔다며 이번 시도가 언론 탄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와 MBC 기자회도 뉴스룸 압수수색으로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2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점수를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대통령실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퇴가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면직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를 매우 자세히 적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처럼 한 위원장의 혐의를 형법 조항까지 적어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방통위원장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뽑은 건데 한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지난 1년간 허송 세월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머지않아 새 방통위원장 내정자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 부실을 이유로 정 사장을 해임했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선 해임 무효, 또 무죄 판결이 차례로 확정됐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5년 만에 이 과정이 거의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감사원의 11달 감사와 검찰의 8달 수사 끝에 결국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소만 가지고서 면직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더구나 다른 장관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일종의 법률 명령이거든요. 검찰은 4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보고받은 한 위원장이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고 말했고 이걸 들은 실무자가 알아서 점수를 고쳤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여권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져 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K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각 부처들의 업무 보고. 1: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첫 보고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배제됐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도 빠졌는데 이때쯤부터 여당에서 사퇴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자리를 양보해줄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을 향한 여당 지도부의 날선 발언을 윤 대통령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 또 법은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여당은 공식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생활을 일견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감찰,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관할하는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KBS와 EBS 이사회의 이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권한이 있어 공영방송사 경영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거듭된 사퇴 압박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비판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법까지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는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 장악에 나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에서 수원, 안산, 충남 천안까지 대학병원 11곳에서 이송을 거부했는데 모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 후진을 하던 차량 한 대가 70대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다급히 도착하는 모습도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이곳 갓길에 있던 노인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한 구조대는 긴급 수술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우선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대형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환자 이송을 거절했습니다. 이어 요청한 대학병원 두 곳도 마찬가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중환자실을 일단 다 꽉 찼는데도 그 중환 응급 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2명을 더 받아서 그 2명 환자가 대기 중이었었어요. 이후 구조대는 수원과 안산, 충남 천안까지 대형 병원 8곳에 추가로 수용을 요청했지만 끝내 병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이송을 요청한 11개 병원 중 10곳은 병상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한 곳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구조대가 수용 가능 통보를 받은 건 사고가 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 사고 지점에서 100km가량 떨어진 경기 북부 의정부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의정부로 가는 길에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 도착한 2시 46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2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병상 찾는 데 시간을 보내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이 위중했지만 병상 찾기가 힘들었고 날씨가 안 좋아 헬기도 띄울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응급수술만 받았더라도 소생했을 한 생명이 길바닥에서 시간만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네, 이렇게 응급 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숨진 이후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신고 4분 만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는 병상이 없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이송을 거절한 겁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내놨고 이후 현장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녀의 이송을 거절한 병원 4곳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과 함께 병원들의 행정처분까지 내렸는데도 또다시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고. 응급실의 필수 의료진 부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응급실 재이송 건은 지난 2021년 기준 7,634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서 붐비는 거거든요. 의사 인력 확충이 다시 한번 필요하고 그 의사들이 중증과 응급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배치를 잘 하는 것. 위급한 환자를 위해 비워져 있어야 할 병상이 경증 환자들로 이미 포화 상태인 점도 현장에선 여전합니다. 구급대와 병원 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은 여전히 무작정 전화를 돌려 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안에 치료 의료기관에 이송된 비율은 49.6%. 정부는 5년 뒤에 이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 30대 남성이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 측은 착륙 직후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측의 이런 설명과는 달리 해당 남성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39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비상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직후 비상문 바로 옆 30대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때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함께 남성을 저지했습니다. 승무원이 손님과 함께 비상구 문을 연 손님이 내리려고 하는 걸 제압을 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연 남성을 항공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바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바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네, 그럼요. 저희들은 그 경찰에 인계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경찰 신고하고 경찰이 왔을 때 바로 넘겨줬죠. 그런데 이 남성은 이상한 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비행기 착륙 시간은 12시 39분, 10분가량 지난 12시 50분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낮 1시 3분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 정류장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비상문을 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경찰에 바로 넘겼다는 그 남성이 청사 밖까지 나왔던 겁니다. 착륙 직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승무원과 함께 막았던 한 탑승객이 길 건너편에서 남성을 알아봤습니다. 그 실신했던 승객이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벤치 앞에 공항 버스가 서는, 시티2 버스가 서는 그 벤치였어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지? 곧바로 체포돼 인계됐다는 항공사 측의 설명과 다른 겁니다. 이 남성이 공항 밖에 나와 혼자 있던 정황을 취재진이 제시하자 아시아나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손님이 문을 연 거는 몰랐어요. 그냥 이 손님이 좀 비상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 상태가 너무 놀래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이제 승무원이 잡았고.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낮 1시 20분쯤.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한 낮 12시 50분으로부터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성이 공항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항공사 측은 누가 비상문을 열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구조 상황이었지 그게 제압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사진에 보다시피 누워 있어요. 배를 까고. 그리고 승무원이 죄송합니다.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과정도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마침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남성에게 불편함이 없는지를 물었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되묻자 그제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함께 상해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괌에 상륙한 지 꼬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는 등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으로 폐허가 된 괌 현지 상황을 먼저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고 떠난 지 일주일. 괌 전역은 여전히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가나 해변. 사람 하나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고 시속 200km의 강풍이 휩쓸고 간 해안. 뽑히고 부러진 나무들의 잔해가 어지럽습니다. 태풍은 내륙에도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자주 찾는 유명 관광지인데요. 태풍의 위력에 20m가 넘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들은 쉬러 와서 전쟁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태풍 당시 괌에 머물렀던 우리 국민은 3,400여 명.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에 가깝다 보니 피해 역시 가장 컸습니다. 태풍 와서 이제 호텔도 다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호텔 로비 이런 데서 지내다가 모처럼 해외여행에 나섰던 직장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차 휴가를 더 써야 했습니다.
연차 5일을 사용했는데 추가적으로 2일에서 3일 정도 더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은 아직까지 기약이 없고 먹을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손 내민 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여기 현지 구민분들도 물 좀 주셔가지고 배달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선풍기 대리 구매해 주셔서 좀 이제 갖다 드리고 이랬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공항은 3천여 명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비교적 한산해졌습니다. 다만 귀국 항공편을 아직 못 구한 여행객들도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와서 발품 되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와봤는데 오늘 아침 또 한 차례 폭우에 대체 항공편의 운항이 지연되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괌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발이 묶여있던 우리 여행객들이 어젯밤부터 속속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3,400여 명 중에 지금까지 2,900여 명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내일이면 남은 사람들도 모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마중 나온 가족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자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괌에 급파됐던 여객기 14편이 어젯밤부터 인천공항과 부산공항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초조와 불안 속에 귀국길을 고대하던 여행객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지만 뜻밖의 맞닥뜨렸던 악몽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이 끊겨 닷새간 씻지 못하면서도 뱃속에 아이의 마음을 졸였던 신혼부부. 27주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위생상 좀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됐는데 젖먹이 아기의 끼니 걱정까지 하게 될 줄도 미처 몰랐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기를 먹을 음식이 없는 게 가장 좀 너무 난감했고 하루도 끊을 수 없는 약이 떨어진 건 남모르는 서름이자 공포였습니다. 약이 없어서요. 우리 또래는 이제 혈압약 같은 게 많이고 약이 없어요. 서로 뭐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뭐 근데 그 똑같은 약이 아니라 그냥 참는 사람이 많았어. 괌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는 교민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현지 사정에 결국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저희 집도 전기 물 다 끊겨 있거든요. 동네가 초토화됐다 보니까 밤에 나갈 수도 없고 운전하기도 위에서 신호등이 달랑달랑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전기줄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외교부는 여행객들의 귀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 이상 등의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해서 귀국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은효 기자 공항에 나가 있는데요. 자, 재 기자, 조금 전에도 우리 여행객들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도착을 했다고요? 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 40분쯤 154명을 태운 진에어 항공기가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약 3,100명의 괌 여행객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밤 9시까지 도착하는 두 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발이 묶였던 괌 여행객 대부분이 오늘 밤 안에 돌아오는 겁니다. 탑승객들은 힘들고 긴 기다림이었을 텐데도 무사히 귀국했다는 안도감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립됐던 우리 여행객들이 무사히 도착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앞서 보니까 아직까지 괌 현지에 남아있는 여행객들도 있던데 남은 분들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밤까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입국을 하고요. 괌에는 소수의 인원만 남아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에 들어오는 첫 비행기는 오전 5시 30분 도착 항공편인데요. 1시간쯤 뒤인 6시 40분에 한 대가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는 괌 여행객 3,400여 명 전원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국민들의 출국 수속을 돕고 응급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나가 있는데요. 이들도 내일 오전 괌 여행객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외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음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들이 이전 세입자들에게 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겨워하는 상황도 적잖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전세 시장 상황,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늘 임대 수요가 넘치던 서울 왕십리 일대. 인기가 높은 17제곱미터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작년 말보다 3천만 원이나 떨어진 2억 원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할 것 없이 전세 거래 자체가 뚝 끊겼습니다. 고금리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예전에 금리가 쌀 때는 전세가 없어서 서로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전세가 안 나가니까 걱정이에요. 연초보다는 작년 11월 정도부터 체감이 확 느껴지죠. 최근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집주인에게 섣불리 목돈을 맡기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힘들게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했는데 그걸 사기를 통해서 이제 못 받으면은 많이 불안한 점도 있고 인생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월세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한 세입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으로 또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월세 선호를 부추깁니다. 저는 전세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저는 아직 돈도 여유도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선택할 것 같아요.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겼던 전세 세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집주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못 구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전세금을 제가 계속 다운시켜서 부동산에 내놨었고 또 다운시켜서 내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역전세까지 시장 안팎에 잇단 돌출악재에 전세 제도의 지속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전세 제도 자체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면 부작용도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 주택보다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는 도시를 감당한 것은 전세 제도였습니다. 형태는 많이 바뀌고 있었지만 80년대까지도 더부살이 전세살이는 보통 가정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전세돈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 좀 받아내려고 그래요. 은행 이자가 높던 시절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거나 사업 자금으로 썼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주거비 급등을 막는 방파제가 전세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집값 폭등에 덩달아 전세가가 오르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전세도 살지 못하게 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2010년 14조 9천억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22년에는 10배가 넘는 171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기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기까지 등장하며 전세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올려받아 돌려주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전세 사기 문제까지 급부상하자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해왔던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다만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제도인 만큼 전세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렇게 전세 제도가 변질되고 사기의 수단이 되는 과정에는 중개인들도 적극 가담한 정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일대 중개업소들을 집중 점검했는데 범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숨진 빌라 전세 사기꾼 김모 씨의 명의로 된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직장인 한모 씨는 2년 전 인근 부동산 소개로 이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사기꾼 김 씨로 바뀌었습니다. 2년 뒤 전세 만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새 주인 김 씨는 사망해 돈을 받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거를 또 몰랐어요, 아예.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 연장 안 할 거니까 돈 돌려달라 얘기했더니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특별점검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가 낸 중개 수수료와는 별도로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가운데 10% 넘는 돈이 중개 알선인과 중개인에게 흘러간 겁니다. 1억 1,500만 원만 원래 집주인이 갖고 1,600만 원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자기네들이 리베이트건으로 받아가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낸 문자 이력까지 저희가 확보는 해놨었거든요. 해당 중개사는 당국의 점검이 시작되자 즉시 폐업 신고를 했고 사무실은 다른 이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전 집주인과 숨진 김 씨 그리고 집을 소개시켜준 중개업소가 전세 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월 초에 점검을 나갔는데 3월 말에 이제 폐업을 한 걸로 봐서 이제 뭔가 좀 귀가 구린 측면이 있는 거죠.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 이처럼 범죄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가 의뢰된 사건은 모두 53건입니다. 무자격자를 내세워 전세 계약을 하거나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인 경우들입니다.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100건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번 이상 소개한 중개인 242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40%인 99명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아까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전세 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 전세를 내놓은 임대인은 물론이고 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세 제도가 목돈을 묶어두고 기회가 됐을 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징검다리 내지는 사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태가 커지자 원희룡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 온도를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전세 제도를 대폭 선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갭투기가 이른바 깡통 전세 등의 원인이 된 만큼 갭투기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의 최소한의 담보가 없는데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때가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정도로만 갭투기인지 아닌지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이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네, 에스크로 제도는 우리말로는 안심 거래 제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3의 금융기관에 전세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집주인이 쉽게 꺼냈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집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해 집주인들의 전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적을 반영한 듯 원 장관은 최근에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편도 예고됐는데요. 이 제도들이 전세가 상승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하락기의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등이 함께 실시하려던 해양 차단 훈련이 약식 훈련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길기를 본뜬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으로부터 사열을 받는 일정도 취소됐는데요. 기상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훈련이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선박을 해상에서 제압하는 해양 차단 훈련. 제주도 동남쪽 공해상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훈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의 함정들은 내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의심 선박 정보 등을 공유하는 지휘소 훈련 등을 하게 됩니다. 훈련이 축소된 건 기상 악화 때문입니다. 훈련 해역인 제주 동남쪽 30여 킬로미터 해상을 비롯한 남해 먼바다엔 내일 최고 3에서 4m의 파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에서의 특수 요원 투입이나 고속 단정을 이용한 승선 검색 같은 훈련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여러모로 판단을 했는데 아쉽게도 정상적인 훈련이 다 진행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상 사열도 취소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훈련이 끝난 뒤 이 장관은 우길기를 본뜬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의 하마기리 함으로부터 경례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위함기를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우길기는 지금 버젓이 자위함기에서 비슷하게 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일본의 가장 큰 피해국입니다. 셔틀 외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개하고는 화해하면서 우길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일본 자위함이 참가하는 해양 차단 훈련은 축소가 됐지만 전범기인 우길기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우리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차이가 있다며 두 깃발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자위대 함정의 국내 입항을 앞두고 우리 국방부는 우길기 대신 자위함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좀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통상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행사에 해군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군의 설명은 같았습니다. 형상은 뭐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딱 놓고 보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일제가 침략 당시 사용한 우길기이고 오른쪽이 현재 해상자위대가 쓰고 있는 자위함기입니다. 붉은 원에서 선이 뻗어나오는 방식이나 16개인 선의 개수까지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붉은색 원의 위치 정도인데요. 당사국인 일본에선 이 두 깃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교도통신과 전국신문 4곳, 지상파 방송 6곳까지 일본 주요 매체에 자위대 함정 한국 입항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기사가 아예 없는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제목에서 깃발을 우길기라고 지칭했습니다. 기사 본문에선 자위대 깃발의 우길기, 또 자위함기와 우길기를 괄호로 병기했습니다. 우길기와 자위함기가 구분 없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입장도 비슷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우길기 홍보자료에서 자위함기가 우길기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입장과 다른 우리 국방부의 설명은 우길기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당사자가 인정하는 걸 우리가 부인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 총리 공저에서 송년회를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자 기시다 총리가 장남을 정무비서관에서 경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내각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총리 공저 계단에서 기시다 총리의 장남 쇼타로 비서관과 또래 친척들이 마치 자기들이 장관인 양 찍은 사진입니다. 총리의 조카이자 쇼타로의 사촌 형제는 계단에 누운 채 여유롭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쇼타로 비서관이 총리 공저에 또래 친척 10여 명을 초대해 송년회를 했는데 기자회견 놀이를 하는 등 공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총리 공저는 직무를 보는 관저와 달리 기시다 총리의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엄연히 공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 조사에선 쇼타로 비서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국민이 76%에 달하는 등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당초 엄중 경고에 그칠 방침이었던 기시다 총리도 마음을 바꿔 6월 1일자로 아들을 정무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交代の理由としては、公邸の公的なスペースにおける昨年の行動が公的立場にある政務秘書官として不適切であり、けじめをつけるため 작년 10월 기시다 총리가 큰아들을 정무비서관에 임명하자 야당에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1월에도 아버지의 영국 순방 중에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관광과 쇼핑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이 이번 일로 악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의 관습에 따라 장남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했던 기시다 총리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으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죠.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지난 주말에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이미 세계 곳곳에서 여러 논란이 이어졌는데 개봉 이후에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한 영화관입니다. 영화 인어공주가 상영 중인 가운데 관객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어린이들로 가득했던 극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화를 보던 한 백인 어린이가 흑인 인어공주를 향해 괴물 같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다른 흑인 부모가 참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서 백인 아이 부모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겁니다. 흑인이 연기하는 인어공주에 대한 반감은 이른바 별점 테러 논란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영화 관련 사이트의 국가별 관객 평점을 보면 10점 만점에 미국은 6.3, 영국 5.9, 캐나다 5.7 등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들을 살펴봐도 원작이 낮다, 지루하다, 평가가 어렵다 등 부정적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이트는 누군가가 영화의 평점을 고의로 낮추려 해 이를 막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네이버 평점 페이지에도 악평과 함께 10점 만점 중 1점을 준 관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추억 속 인어공주와는 다른 모습이 원작 훼손이라는 실망감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당연히 백인이라는 편견을 깬 것에 대한 응원도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영화 팬들이 인어공주 복장을 하고 관람 인증샷을 찍은 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 인어공주는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 개봉작 흥행 기록으로는 역대 5위에 오르고 26일부터 나흘간 전 세계적으로 1억 8,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지금까지는 은행에 직접 가야 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이자를 바로 비교해서 대출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신용대출만 가능하고 연말부터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갈아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싼 이자를 찾아 금리를 일일이 비교해야 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도 심사를 받는데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15분 안에 대출 상품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환대출 플랫폼,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등 대출 비교 애플리케이션 7곳과 연계해 50개가 넘는 금융사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53개 금융회사는 플랫폼과 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10억 이하의 직장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세희망 홀씨 대출 등 서민정책 대출로 갈아탈 때는 보증 대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 비교 어플 7개 중 하나를 골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상품들이 나오면 이 중 이자가 낮은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당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새로 대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됩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는 경우는 기존 대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아주 이득인 거잖아요. 일 때문에 너무 지친 상황에서 그런 걸 또 알아봐야 되는 과정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고 은행 간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병원에 직접 가는 대신 전화로 진찰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모레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이 강화됐고 진료비 부담도 대면 진료보다 30% 정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박솔립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대상포진으로 누워있는 고령의 환자를 의사가 영상통화로 진찰합니다.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주세요. 아, 이거 약 더 먹어야 되겠다. 아직 수포 덜 내려갔어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진료와 처방을 내리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3,786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본 적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환자가 직접 병원까지 올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섬 또는 벽지의 환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 등은 첫 진료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 한해 비대면으로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처방까지는 내리지 못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와 약값을 관리비 명목으로 30% 인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을 받으면 환자 부담금으로 4,800원을 내는데 비대면 진료로 할 경우 6,300원으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큰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진료보다 안전과 효과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가를 30%나 가산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노태학 위원장이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첫 입장 표명입니다.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더라 송구스럽게 생각을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긴급위원회 뒤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물러났습니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권익위 역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선관위가 권익의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은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포함해 벌써 11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회 자녀는 면접관 1명이 면접 5개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줬는데 당시 면접위원 4명 중 2명이 신위원의 옛 동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의 자녀도 옛 동료가 참석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지자체가 추천하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거쳐 선발된 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내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직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회의 후엔 노태학 위원장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북한이 군부 서열 2위인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워서 정찰 위성 발사의 계획과 의도를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자위권이라는 건데 위성 외에 다른 정찰 수단을 시험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가 낸 자위력 강화 입장에는 6월에 발사한다는 정찰 위성에 대한 북한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미 화력 경멸 훈련과 해상 차단 훈련, 미군 전략핵 잠수함의 전개를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과 추종 무력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기 위한 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정찰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미군 정찰 자산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정찰 위성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북중이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성 발사 이후 유엔의 추가 제재를 막으려는 의도도 담긴 걸로 보이는데 최선희 외무상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1호기에 이어 다양한 정찰 수단을 시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가로지른 무인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정찰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사 예정 기간을 하루 앞두고 평안북도 동창리에선 로켓을 옮기고 장착하는 조립식 건물이 설치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6년 광명성 발사 이후 7년 만으로 다만 아직 로켓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7년 전엔 발사 예정 기간을 발표했다 한 차례 수정한 뒤 첫날 곧바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보름째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서 직접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책상엔 명패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닷새 전 본회의, 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된 날에도 김 의원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김 의원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도 김남국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명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명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 있는 의원실에 잠시 모습을 나타낸 뒤 보름 넘게 잠적 중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청문회 중에도 수시로 거래를 한 정황이 나오자 민주당을 탈당한 바로 그날입니다.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특위 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자문위 활동 기한은 한 달이지만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을 직접 출석시키자는데도 여야는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 경고부터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의 최종 거취는 이르면 오는 7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즌을 마치고 돌아와 팬들에게 환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팬들의 사인 요구에 미안하다는 제스처와 함께 연신 손인사로 몸을 낮추며 인사를 건넸고 팬들의 손편지 선물을 직접 챙기면서 끝까지 팬 서비스를 잊지 않았습니다. 득점왕에 올랐던 지난 시즌에 비해 올 시즌은 14골에 도움 6개를 기록한 손흥민. 특히 월드컵 직전엔 부상 악재를 겪었고 시즌 막판은 소속팀 감독 경질에 8위로 리그를 마무리하는 등 다소 파란만장했던 시즌을 보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던 일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느낌으로 계속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제 대표팀 주장으로 6월 A매치 소집에 데뷔합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LG와 요즘 잘 나가는 롯데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KBO 리그의 대표적인 두 인기 구단의 맞대결에 잠실구장의 열기도 일찌감치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흥행의 축인 동시에 올 시즌 실력까지 갖춘 LG와 롯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3연전에 5만 명 가까이 예매가 이뤄졌을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롯데 관중들의 소문난 원정 응원 행렬에 경기 전부터 선수들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실은 원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팬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거 진짜 많아. 경기 시작 2시간 반 전부터 몰린 양팀 팬들의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봤어요. 그냥 넘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당연히 잠실은 LG 거고 저쪽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쳐다볼 때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회사는 지금 오늘 내일 다 연차 썼습니다. 지금 항상 원정 롯데가 오면 훨씬 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2의 사직구장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한편에 롯데 유강남이 옛 동료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선제압에 나선 건 LG였습니다. 1회 말 노아웃 1, 2루에서 롯데 내야진의 실책을 틈타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2회엔 유강남이 친정팀 팬들에게 조금은 어색한 인사를 건넸는데 곧바로 안타를 날려 양팀 팬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이어진 1, 3루 기회에서 LG 오스틴이 땅볼을 잡아 타자 주자와 3루 주자 유강남을 연달아 태그아웃시키는 호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롯데도 4회 유강남의 희생플라이로 균형을 맞췄는데 LG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으며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유럽 빅리그는 승격과 강등을 놓고 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친정팀이죠. 독일 함부르크 팬들이 말 그대로 웃다 울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독일 2부 리그 최종전. 전반 3분 만에 함부르크의 선제골이 터지자 함부르크 원정 팬 관중석이 난리가 납니다. 실시간 순위도 리그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이대로라면 분데스리가 자동 승격인 상황. 같은 시간 다른 경기장에선 함부르크보다 승점 1점이 많은 하이덴하임이 경기 막판까지 2대1로 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부르크가 승리를 거두자 승격 직행에 확신에 찬 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만에 팬들은 머쓱해졌습니다. 하이덴하임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거짓말처럼 동점골과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리그 1위로 올라선 겁니다. 결국 다시 3위가 된 함부르크는 자동 승격이 아닌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실망감에 머리를 감싸지며 주저앉았다가 허탈하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Wie man so schön sagt, aber weiß ich nicht. Wie kann man 11 Minuten Nachspielzeit geben? Das sind so Sachen, wo ich immer nicht verstehe. 2018년 강등된 이후 매년 승격에 실패했던 함부르크. 이번에는 승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간절함이 보여준 웃을 수만은 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태권도 세계선수권에서 이대훈의 후계자로 불리는 진호준 선수가 생애 첫 출전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세계선수권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대회 출전이 생애 처음인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남자 68kg급에 출전한 진호준. 이대훈의 후계자로 불린다는데 별명답게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8강에서 세계 랭킹 2위 요르단의 카림에게 역전승을 거두더니 4강에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즈베키스탄의 라시토프마저 꺾으면서 장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결승에서 아쉽게 세계 1위 영국의 신든에게 패하긴 했지만 아시아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1등 하기를 바랬는데 일단 메달 색깔은 살짝 아쉽긴 한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1등해서 금메달 걸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본 이대훈 코치도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격려했습니다.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은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금메달 많이 따라는
의미에서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용인을 비롯한 서쪽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또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에는 새벽 한때 호우주의보가 날 정도의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제주와 남해안 지방의 비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제주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머무르는 이 정체 전선은 내일 아침까지만 영향을 주겠고요. 비의 강도도 약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6도 등으로 동쪽 지방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 제주와 남해안 지방의 비는 목요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되겠고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